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최근 해군에서는 시험평가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초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66기 동함대의 핵심축으로서 국내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정조대왕함은 예상과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상상 이상,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위용이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은 물론 미국까지 자국의 구축함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평가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수식을 가진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여간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 2024년 11월 해군에 최종적으로 인도되고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동급 배수량으로 총 3척이 건조되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에 이은 대한민국의 4번째 차세대 구축함으로 국내외 군사 관계자들과 각종 언론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과 함께 추구해온 대양해군을 위한 완성형 이지스 구축함 그 자체입니다. 압도적인 이지스 시스템부터 부족했던 타격 능력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것입니다. 길이 170m, 폭 21m에 이르는 정조대왕함은 수직으로 선체를 세울 시 거의 45층 건물 높이에 육박하는데요. 배수량 역시 화물, 연료, 탄약 등을 싣지 많은 상태의 경하 배수량 기준 약 8,200톤, 전투와 항해 준비를 완벽히 끝마친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에 달해 바로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경하 600톤, 만재 1,400톤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쯤이면 분류만 이지스 구축함이지 규모 면에서는 순양함 뺨칠 레벨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9,800톤에 불과하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함정의 규모, 다시 말해 체급은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된 말로 체급이 깡패라는 것이죠.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는 만재 배수량 5만 톤이 넘는 초거대 전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72,800톤의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하며 국고를 거멀내다가 패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함거포주의를 미사일의 발달로 체급 극복이 가능해진 현대 해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전에서 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함정은 배수량이 클수록 더 많은 무장과 장비, 인원, 보급 물자를 적재할 수 있고 선체 안정성이 높아 원양항해 시 거친 파도에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용도와 전력이 다양해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함의 무장 수준은 화력 덕후로 유명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함포는 5인치 62구경장 KMK 45마드 4단장포 1문을 탑재했으며 근접방어무기 체계로 펠렁스 블락 1B 2문을 탑재했습니다. 또 함수 KVAS 116셀과 MK 41VAS 32셀, 한미 KVAS 24셀과 MK 41VAS 16셀, 총 88셀의 벌스를 탑재하며 해공, 홍상어, 해룡, 해성-2,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같은 국산 무장은 물론 SM-2,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까지 모두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SSM-700K해성 함대함 유도탄 3연장 발사통 2기와 함께 324mm 캠캡 32마드 5 3면장어뢰 발사관 2기까지 탑재되었는데요. 무장의 수량만 따져봤을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없을 뿐이지 합동화력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게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도탄요격 미사일을 무장으로 통합하자는 데서 끝났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탄도탄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게 함정 규모를 키우고 VAS를 더 많이 탑재하자는 희한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역시 화력 하나에는 진심인 민족다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축함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대함, 대잠 영역에서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력만큼이나 탐지 능력이 중요한데요. 정조대왕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이전 함급 대비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보험만 아니라 수중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스텔스 선체, 장거리 대자멀의 홍상어와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 먹이사슬을 뒤집고 함정의 천적인 잠수함을 사냥하는데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내 정조대왕함을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함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심지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현대해상전력에서 구축함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지스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냉전 시절 소련의 미사일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 체계인데요. 당시 소련은 미국 해군 항모 전단과의 전력 격차를 메우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유사시 근해로 접근하는 미 항모 전단에 수백 발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퍼붓는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함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미사일은 더 위협적이기에 언뜻 효과적인 대응 방법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함대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했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적대적인 비행체, 예컨대 적 폭격기와 전투기부터 대함미사일 등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동합 전투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데요. 대함미사일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현대 해전에서는 공격 능력보다 방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함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더라도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은 신의 방패라는 그 이름처럼 동시에 최대 2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탁월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워낙 그 명성이 자자한 탓에 이제는 방공 구축함이 전부 이지스 구축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는 곧 해상 전략의 수준 격차를 의미할 만큼 구축함의 핵심적인 전투 체계입니다. 다만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안 SPY-1D, V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집정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최대 1000km,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는데요.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탐지 범위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함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마 일형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치환해보면 만약 중국이 내륙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향해 ICBM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정조대왕함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이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킬체인을 작동하여 사거리만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 이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오피셜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네이벨 실드 베이스라인 4 전투 체계를 탑재했다면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한 SPS-560K와 함대공 미사일의 사격 지휘, 대잠 체계 운영, 전자전 수행부터 함포 사격 통제까지 전부 통합하고 이지스 시스템과 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800km,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괴물 구축함이 방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만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05형의 경우 추정 배수량만 약 13,000톤의 HPJ-38 130mm 함포 1문, HPJ-11 1130CWS 1문, HQ-10 24면장 3발사기 1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벌스만 무려 112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상당한 화력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05형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에 가깝습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걸 치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346B형 레이더가 4개 밴드의 레이더를 모두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S밴드 하나로는 탐지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적인 CL-X밴드 레이더까지 모두 동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2셀의 VAS를 탑재하고서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4분의 1에 불과한 05형 구축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수량 자체는 중국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앞세워 해상 주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 기술의 전반적인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역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동들어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인데요. 단순히 조선 기술만 뛰어난 것과 이지스함을 구축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대지, 대함, 대잠, 대공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인데요.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 때부터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동합하는 국산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덕에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조대왕함 공개시험 평가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 장성이 직접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훌륭하다며 설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디자인까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미국은 함정 유지 모수 사업, 통칭 MRO 사업의 핵심국으로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해에만 139억 달러, 한화 약 18조 2천억 원을 함정 유지 보수에만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전담 MRO 사업, 그것도 미국이라는 초거대 군사 강국에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전담한다면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이 민간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를 평정하는 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중요한 한국 발언에 중국이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밍상 러시아가 한국에 말한 것은 중국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중국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주요 자원을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번 달 들어서는 요소를 다시 동관지연시키며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희귀광물과 같이 대단한 물질은 아니지만 한국 물류와 산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느닷없는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나무라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인 황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자신들이 요소 동관을 중단하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불안해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요소수 부족 사태는 다름 아니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거부 때문에 일어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종의 수출 규제나 마찬가지인 셈이며 한국 입장에선 중국의 요소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가 뜻하지만은 시점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된 상황이 발생하며 비상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산자부는 현재 중국에서 요소수의 수입 비중이 대략 9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끊어버리면서 한국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수출 규제를 자행했다며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훨씬 단기간에 최종 소비자까지 급격하게 영향을 끼친 사안입니다. 중국은 팬데믹이 왔을 때 한국이 중국에 마스크를 기증할 때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친구는커녕 요소수를 끊어버릴지는 미처 산업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웃국 가이지만 결코 엮여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요소수를 막으며 한국의 물류 대란 및 각종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 왜 이뤄졌으며 일본 수출 규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궁금한데요.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일단 한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발생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아베 정권의 극우파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반도체 물자 수출 금지였으나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 때문에 보복성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에 이런 문제가 나을지도 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 요소수의 경우는 반도체 주요 물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없는 물자를 의도를 가지고 끊어버렸지만 중국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일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본과는 달리 고의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요소수 수출 규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국 코트라에 따르면 이는 중국 내부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중국 해관 전역에 명령이 내려져 실행되었다는 것인데 중국의 비료난이 심각하므로 요소수나 비료 관련한 물질을 단번에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내의 각종 생산비가 급등해 물가 관리를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란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생산툴이 떨어지며 요소수 생산조차 부족해졌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스스로 유발한 문제로 주변국에 갑자기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호주와의 경제보복 싸움을 하다가 석탄이 부족해졌고 국내의 탄광마저 홍수로 인해 채굴이 불가능해지며 요소수 생산마저 급격하게 저하되어 비료값이 급상승하는 국면이 오자 급하게 요소수 수출을 막았는데 한국에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고 갑자기 물량을 끊어버리는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점은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는 전혀 배려할 생각이 없이 막무가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국 해관이 한국을 향해 국제적인 룰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지난 4대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그때 롯데가 조단위 손실을 입었으며 중국 관광객을 끊어서 관련 분야와 면세점이 피해를 봤습니다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중국 세관이 한국의 수출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무역회사를 비롯 개인 자영업자들까지 당시 중국의 수출이 상당 기간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 리스크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왕이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양자 간의 각종 공급망 협력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접적으로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첨단 제품은 커녕 기본적인 요소 수조자 자국 이유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공급을 끊어버리며 한국을 농락하는 것이고 애초에 파트너십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상대이며 오히려 탈중국을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또한 중국이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한국을 곤란하게 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요소수 사태 부족을 보고 한국에 대해 다양한 수출 규제의 전개를 시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한국과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을 괴롭혔듯이 한국에도 요소수와 같은 산업의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의 요소수와 같이 절대적인 수입을 기대고 있는 품목들을 일제히 절검하고 이번과 같은 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막무가내식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는 결국 중국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을 장기적으로 후회하는 일본과 같은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유화 메시지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한국의 20개국 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대사에게 존경하는 대사님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한국만을 거론하면서 푸틴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러시아는 한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해왔으며 현재의 전쟁 문제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한국과 경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과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협박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탐탁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한국은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을 주둔했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을 옮기는 한국산 렌즈 운반선이 당장이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조선소에서 만들다가 멈춘 한국의 LNG 운반선이 있어 애가답니다. 한국도 문제가 되긴 하나 일부 선박은 그리스 등 다른 나라로 넘기기로 함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당장 유조선 150척을 비롯해 북극해 프로젝트로 한국의 렌존반선이 필요합니다. 자원으로 왕국을 운영하는 러시아가 최고의 배를 만드는 나라와는 적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 내에 삼성이나 현기차를 원하는데 이는 중국산 제품에 매우 실망이 크기 때문이죠.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미래 산업과 관계된 모든 나라가 필요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의 중국이 항구 사용권을 획득하자 물만의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가 중국과 국경 다툼이 있는 곳으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이전처럼 러시아가 개발을 한국 회사들에 맡기길 원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기타 동북아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로 조우할 때에는 한국의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여준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전쟁 이전에 중국의 요소 문제가 있을 때 2주만 시간을 주면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중국에서는 적지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더욱더 이러한 자원 협박을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국은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여전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첨단 제품을 쥐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한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은 국가안보에 있어 필수 사안인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역공당하기 딱 좋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만큼 최근 이슈인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의 거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쿼드나 오커스 등 통북아에서 동맹 중심의 군사 행동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갈등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이러한 중국의 막무가내 행동은 더욱더 한국이 중국에 등 돌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국 중심이며 애초에 한국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막무가내 수입 차단으로 한국을 초유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신뢰를 잃고 국제 무대에서 언젠가 고립되어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방심하지 말고 점점 더 탈중국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해군이 추진하는 신형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 드르커 프로젝트에 한국의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이상 2개 한국업체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 11개 기업들의 입찰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등 내노라 하는 잠수함 강국들의 업체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은 매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꽤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사실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폴란드 총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차기 정권을 잡게 될 친독 이유 성향의 정당들이 한국산 무기 계약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계약을 수정하겠다며 엄포까지 놓고 있어 이를 지지하는 폴란드 현지 시민들 역시 SNS 커뮤니티 등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반대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 국방부 장관 트위터 댓글라는 거에 매일 악플과 비난글이 올라오고 있는 지경이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나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KS-3 잠수함에 대한 질의응답 및 프리젠테이션 세미나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참석한 현지 기자들은 그동안 폴란드 내에서 일고 있는 KS-3 잠수함에 대한 오해 그리고 비판들을 가져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하나오션은 전문가 발언을 통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과 기술력,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모두 답변해 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내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KS-3 잠수함의 크기로 인해 수심이 얕은 발트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프레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KS-3를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발트해에 적합하지 않은 잠수함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기자들도 역시나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폴란드 매체 가스파다어 카모어스커이라 팔카민스키 기자는 한국 잠수함이 폴란드 해군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오자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사람들은
이 정도 규모의 잠수함이 과연 발트해에서 작전하기 용이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입찰자의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 잠수함은 길이가 15m 이상 길고 후보군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를 지녔다. 따라서 발트해 수역이 너무 얕아 만경과 안전 수심도 고려해 기동성 저하 및 피탑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한국 측은 발트해와 서해 지도를 꺼내 들었다. 한국의 서해보다 발트해가 더 크고 더 깊은 바다이며 KSS-3는 이러한 서해에서 매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잠수함이 서해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화 측에서도 폴란드에 이러한 비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시 서해와 발트해의 수심 자료를 제작하면서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한화 준비성 칭찬해. 이 밖에도 기자들은 폴란드가 입찰한 8개 국가 중 왜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해야 하는지, 한국산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이에 한화 측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일일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그날의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죠. 한화는 내년 폴란드 잠수함 입찰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세척의 3,690톤 잠수함을 2030년 내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폴란드 제3함대 소속 잠수함대대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구형 ORP 오어즈 L만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크에 정박해 수리받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즉 2030년까지 잠수함을 인도받으면 폴란드 해군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수중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을 유지하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화 부사장이자 전 한국해군 예비역 중장인 정승규는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가장 오래된 KSS-1 장보고형 잠수함이 퇴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형 잠수함이 도입되기 전까지 폴란드가 이 구형 잠수함을 구매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기에 매우 안성맞춤입니다. KSS-1은 폴란드에서도 운용되었던 독일 209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폴란드의 신조 선박 운영 자급자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중 현지 조선업체와 협력해 폴란드의 MRO, 유지보수, 수리, 정밀검사,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잠수함은 최대 30호부터 40년 동안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개조 및 현대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 한화오션의 제안에는 군수 산업 외에도 폴란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확정한 곳은 아직 한국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떠나서 KSS-3는 후보군 가운데 가장 최신, 그리고 최고의 사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형으로 불리는 배치인은 길이 89m, 최대 배수량 약 3,690톤으로 수상 시 12노트, 잠수 시 최대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 거리는 최대 마네리입니다.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현무사 사탄도 미사일 SLBM과 순항 미사일 SLCM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젤 잠수함에 SLBM을 발사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국가는 남북한과 이스라엘뿐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SMI가 개발하고 한화디펜스가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납축전지와 비교해 신형 배터리는 항구로 돌아가지 않고도 최대 3주 지속 효율적인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일본만이 소리오급 잠수함에 이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현대식 공기 부료 추진 장치 AIP,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인데 이는 현재 최신형 잠수함에서 구현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재래식 추진 방식이지만 효율성과 탈탄소화 개념 준수 측면에서 원자력 추진 선박을 원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국가에게 혁신적인 잠수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한화그룹과 자회사 한화오션이 폴란드 투자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안이 이번 입찰의 다크호스가 되고 있고 한국의 수중무기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나팔 카민스키 기자로 한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든 의구심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도 한화와 같은 유사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트스츠트 스퍼스폴리터 나팔 카민스키 기자뿐만 아니라 편집장 즈비그뉴 렌토비츠 역시 한화오션의 KSS-3 잠수함은 현존하는 최고의 디젤 잠수함, 그동안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폴란드 네티즌들도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통해 고정관념이 깨지는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었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4개국만 성공한 잠수함 수출을 5번째로 성공한 나라이고
현재 디젤 잡수함 기술력에서만큼은 기술 이전을 해준 원조 독일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비슷하게 독자 개발을 시작한 스페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페인은 2003년 독자 개발한 S80 잠수함 건조를 착수하였고, 한국은 이보다 9년 늦은 2012년 도산한장호 잠수함 건조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S80은 여러 기술적 결함을 드러내며 한국 도산안창호함보다 1년 늦게 진수하게 되었죠. 한국은 스페인보다 무려 11년 앞선 것입니다. 스페인 나반티아 조선소는 독자 잠수함 개발 13년차였던 2016년 당시 S80이 건조된 이후 테스트에서 과잉 중량으로 잠수 후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자 결국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량 초과뿐 아니라 S80에 탑재되는 공기부료 장치 AIP 시스템의 성능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연구그룹의 라파엘 바르다지 대표는 AIP 시스템은 S80이 20일 동안 자망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일주일밖에 자망하지 못했다. 이는 이 잠수함의 주요 이점이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잠수함을 건져 올려 반을 잘라 결함을 해결한 뒤 다시 이어 붙이는 대작업이 필요했고 추가 비용만 5천억 이상 소요되었으며 사업 기간 또한 2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스페인의 국방 분석가인 엘리케 나바로 길은 S80은 나반티아가 건조하는 최초의 잠수함이며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정상이고 독일 SW도 과거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오션 특수선총 합설계부 김일홍 책임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만큼 더 열심히 계산도 하였고 빈틈없는 모델링 확인으로 한 번에 아주 완벽하게 중량 최적의 균형을 찾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하나오션 K55-3 잠수함은 또 하나의 초격차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피탐률을 극도로 낮출 수 있는 탐지회피 설계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인데요. 잡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실계 기술로 이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탑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항공기로 따지면 스텔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개발로 하나오선은 소자 코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예정으로 첩단 스텔스 기능 강화에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잠수함을 건조할 목표입니다. 자기를 응용한 다양한 무기가 활용되는 현대전에서 잠수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술 중 하나이죠. 오늘날 한국 잡수함이 명품 잡수함으로 거듭나기까지 수많은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잡수함 사업팀장이자 나대용 잠수함장인 문근식 교수는 1990년 독일로 파견 나갈 당시 하나오션 직원 200명 역시 현장 직무 실습을 나갔고 당시 독일 조선소에서 한국 사람들을 두고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면서 알 때까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가장 늦게까지 일해서 전기도 많이 썼다는 말을 들었다고라고 전하였습니다.